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 Lavender elixir so full of pheromones. Give me one taste and you're gone. What if I can't get you out of my thoughts? What if my seasons don't change? What if you forget to forget me not and we fade away?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ablanca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What can I do? What can I say to convince you to stay? All I see are tulips and I'm a hummingbird. Heavenly ambrosia in every curve. Honey dripping over my imagination. The fragrance keeps flowing straight down to my soul. What if I can't get you out of my thoughts? What if my seasons don't change? What if you love me, then you love me not, and we fade away?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ablanca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What can I do? What can I say to convince you to stay?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 신청곡을 말씀드릴까요? 네, 퍼플딥님의 퍼플딥님. 네, 신청하셨는데 저니 스팀슨의 플라워. 저니 스팀슨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 야, 드디어 제가 모르는 가수가 쉽지 않은데요. 퍼플딥님은 딥퍼플을 좋아하셔서 이 닉네임이 퍼플딥님이신 건가요? 퍼플 그러면 딥. 네, 음악의 조예가 깊으실 것 같은데 저니 스팀슨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가요? 신청곡 하시고 안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긴 이 같네요. 당사자는 오늘 그 신청곡에 나간다는 거 모르시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해놓고 매일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매일 들어오셔야 그래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신 곡이 나온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뭐죠? 사진부터 띄워주십시오. 제목을 이렇게 띄우면 안 되지. 사진부터 띄워줄 때는 이러면 다들 뭔지 알잖아. 에이 참. 괜찮아요. 적혀 있듯이 왼쪽에 변경 전이고요. 오른쪽에 변경 후의 모습입니다. 뭘지 이제 다 아시겠죠? 에이 김이 다 샜어요. 병영생활관입니다. 옛날 네모반이죠. 근데 자막 안 띄워도 남자들은 다 압니다. 네. 자,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 사진 빼는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빨리 빼십니까? 오늘 뭔가 서투르십니다. 네. 자유롭게. 자, 지장군의 심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9인 1실 왼쪽입니다. 저 병영생활관을 지금 나오는 건 4인 1실 같아요. 4인 1실이나 지금 옆에서 정철진 평론가 하고 감탄사를 내셨습니다. 와. 저렇게 바꾸고요. 저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54개 동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야, 근데
이제 군대 갈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부럽다. 부럽죠? 너무 부럽다. 와. 마룻바닥 시대 아니셨습니까? 저렇게 침대에 침상이 따로 있지도 않았죠. 마룻바닥에서 주르륵 잘 때 군에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저 약 올리는 거 아니고요. 네. 찐으로 부럽습니다. 네. 와, 4인 1실? 근데 또 자막은 2인 1실이에요? 네, 2인 1실이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와, 근데 그 실제 사례 사진은 4인 1실을 뿌린 거죠. 네.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에 저게 들어있었는데 더 반가운 소식은 봉급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67만 6천 원이었던 월급이 올해는 100만 원이 됩니다. 48%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까지는 150만 원까지로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저 때 한 10만 원대였는데 잠시 후에 우리 정철진 장군님 얼마 받으셨는지? 얼마 3만 8천 원. 3만 8천 원. 자, 어제는 짜장면 500원 시대의 배종호 교수님. 어제 배 교수님이 짜장면 500원 먹었다 그래서 우리 다 빵 터졌거든요. 오늘은 병장 월급 3만 8천 원 시대의 정철진 평론가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도 지금은 훈련 보장비를 6만 2천 원 주는데 올해는 8만 2천 원으로 2만 원 더 드린다고 합니다. 자, 뭐 파격적인 뭐 이런 달라지는 군대 모습이 저희는 이렇게 뭐 격세지감이고 야 좋겠다 하지만 막상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는 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능할 거였으면 진작 좀 올려주지.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너무 심하게 올리니까 좀 상대적 박탈감. 데드크로스님, 그럼 정철진 평론가가 나보다 동생인가요? 14,000원 맞는 것 같아요. 14,000원이에요. 38,000원이 아니군요. 병장 14,000원이요? 네. 찰리 최플리님, 혹시 소급 적용 안 되나요? 모든 우리나라의 군필자들이 소급 적용 안 되고요. 채플리님 다시 입대하실 겁니까? 그러면 100만 원 드립니다. 소급 적용 대통령실 청원에 다들 청원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소급 적용에. 저희 아들도 소급 적용에 한 표 청원에 한 표 해야 되겠네요. 근데 100만 원 줄게 재입대할래 하면 100이면 100명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그냥 소급 적용에 다 같이 3천만이 참여해서 소급 적용을 이뤄내 봅시다. 그럼 나라 거덜납니다. 네. 자, 최근 나온 그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으로 지금 집값 하락폭이 좀 줄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8초 후 엄지철이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첫 프리데스크 방송이시니까 시청자들에게 경제적인 분야에서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올해는 좀 낫겠죠? 작년보다 나을까요? 그러니까 뭐 덕담이라기보다 늘 말씀드리는 게 부자 되세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2023년은 행복한 마음 부자 되십시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 좋아하죠. 돈 부자 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마음 부자가 더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마음 부자 되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걱정 중에 가장 별것 아닌 걱정이 어찌 보면 돈 걱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 설 그때 더 글로리를 이제 봤거든요. 거기에 또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작은 문제. 맞아요. 라는 걸 맞아요. 그 엄마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악역 엄마가 악역 엄마가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을 뭐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거는 넷플릭스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TVN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화제성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두 드라마가 계속 비교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한다고 해놓고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 프리데스크입니다. 삐까뻔쩍님 방금 7부까지 보셨다고요? 7부? 이 몇 부까지 나왔어요? 8부까지죠. 자, 부자 되세요 하니까 카드 대란이 기억난다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 부자입니다. 저는 마음 부자 되세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하면 건강 부자.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도 나갑시다 하셨는데 제가 이거 잘못 봤어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잘못 봤어요. 그래서 마음 행복 전도사, 건강 전도사. 안 되겠네. 빨리 진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시죠.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세금 관련 규제는 많이 풀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뭐
풀고 또 풀어서 남아있는 규제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저께 정부가 대대적인 걸 내놓는데 이틀 만에 서울시가 오늘 그 35층 룰까지 풀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장구를 친다, 뭐 장군 멍군이다. 마치 큰 틀에서 어떤 이게 계획화돼 있는 것처럼 규제 완화가 너무나 빠르고요. 속도가. 네. 일단 폭도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 우리가 세금 관련 규제 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네. 이제 우리 세금은 부동산 세금 덩어리다.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팔 때 양도세 거의 다 풀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존 1주택자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느닷없이 연초에 나오는 것이 규제 지역을 푸는 건데 그렇겠죠. 규제 지역은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기고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푸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령 강북에도 이제 LTV라고 하죠. 서울 강북 아파트도 집값 대비 70%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80%까지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LTV를 30%까지 또 땡길 수가 있어요. 대출을.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이 있더라도 이 대출 규제가 거의 이제 왜냐면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남겨뒀잖아 하겠지만요. 여기는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작년에 15억 이상 주담대 안 나오는 건 풀었잖아요. 네. 근데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그 시절에도 강남 아파트들은 20억짜리, 30억짜리 거래가 됐거든요. 이거는 캐시로 20억이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이 지역은 솔직히 물론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은 뭐 규제와는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거의 모든 규제들이 다 풀렸고 남아 있는 게 지금 DSR. 네, 지금 도킴님도 어차피 DSR에 다 걸리는 거 아닌가 하셨습니다. DSR 정도 하나 남은 겁니다. 네. DSR 40%가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게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믿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LTV를 DSR 안 걸리고도 최대치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세 9억 밑에서는 DSR도 지금 없이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거나 남아 있는 규제는 이제 DSR. 그 다음에 재건축 쪽으로 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도. 근데 이것도 많이 부담을 덜어줬죠. 네. 그런데 뭐 그 정도가 남아 있다. 안전 진단도 거의 우리가 그때 한 것처럼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서울시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35층 층고 제한을 이게 한 7년, 8년 동안 돼 있는 거를 9년 만에 이제 풀립니다. 서울시랑 국토부랑 약간 물밑 협상 뭐 이런 거. 그래서 앞서 제가 뭐 장군 멍군,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남은 게 토지거래 허가고요. 강남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 주격은 집을 살 때 꼭 들어가서 사야 살 거주밖에 안 되는 그것도 푸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 행정주 규제까지도 다 풀리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DSR 하나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떻게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것도 풀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풀리게 되면 강남 쪽에서는 훨씬 더 여유가 많겠죠. 룸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강남 3구를 묶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회적으로는 강남 3구마저도 또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규제 쪽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규제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푸는 이유가 거래 절벽이니까 좀 거래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규제 때문에 그동안 못 샀는가? 그것보다는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못 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고금리 유지되면 규제가 이렇게 풀려도 거래가 이렇게 올라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의문이 들지만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뭐 리포트도 썼지만 집값 하락이 뭐 연속적으로 되는 해고 하여간 연중 바닥을 찔 거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늘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집값은 첫 번째가 규제, 두 번째가 금리, 세 번째가 경기예요. 일각에서는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급은요 그때 따라 오히려 달라요. 유동성에 따라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돈 대비 공급이 많냐, 돈 대비 공급이 적냐지 공급 자체가 절대 규모가 아닙니다. 작년에 무슨 얘기했었어요? 서울 입주 물량 없다. 집값 이것 때문에 뭐 급등한다라고 했는데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냐 적냐는 가구 수가 아닙니다. 돈이 많을 때는
그거보다 공급이 더 많아야 되고요.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중요 변수가 아닌데 규제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면 하나 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규제 완화를 하나 받으려면 더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나면 규제 완화해 주세요 하나 없고요. 또 떨어지면 규제 완화해 주세요 없고요. 그래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을 때가 바닥인데 근데 이번엔 확 풀었네요. 이번엔 다 바닥을 쳐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규제는 없어요. 그럼 방금 우리 어마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맞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아직은 뭐 그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도 잡히는 모양새가 나와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만 금리 동결이라도 신호를 주게 된다면 시중 금리는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의 집값을 안정시킬 재료가 있었는데 두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지금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 금리랑 경기 두 개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속된 말로 좀 빡세지죠. 네, 금리가 지금 오를 거야, 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왜 올립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올리는 건데 물가가 만에 하나 유가 폭락 뭐 이래서 잡히기라도 한다면 물가가 그러면 중앙은행이 경기 망치도록 금리를 올리지도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이게 또 요동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규제를 이렇게 싹 다 해줬지? 몇 가지 정도 갖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뭐 구하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랬을까? 또 원희룡 장관이 뭐 그동안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하는 게 뭐 PIR 얘기도 하면서 마치 집값이 2015년, 16년대로 가야 될 된다. 것처럼 7, 8년 전으로 40%가 더 빠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바뀌어버린 딴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 너무 어렵다. 뭘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한 이 부실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큽니다. 우린 잘 못 느끼지만 시중 증권사들, 우리가 알만한 대형 증권사들도 지금 다 부동산 PF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묶여 있고요. 여기에서 미분양 러시들이 계속 나게 되면 이게 터지고 딱 뭐냐? 지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집값보다는 이렇게 규제를 싹 다 풀어놓은 것이 우리 띵콩탕콩님은 이제 김진캐가 쏘아올린 공 뭐 이랬는데 하여간 지금 완전히 그 채권 시장이 망가지면서 미분양이 하나라도 뜨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뭐 건설사, 굴지의 증권사도 흔들릴 정도까지 지금 자금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규제를 이렇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푸른 게 그 점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엄마나가 아까 이제 둔촌주공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완화 중에 보면 중도금 대출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이 나가고요. 1인당 한도 5억 그 한도도 풀었습니다. 다 대출이 다 나가요. 분양해서. 하고 이걸 또 소급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1월 초에 둔촌주공 계약이 있고 계약률에 따라서 이게 만에 하나 미분양이 나오면 거기에 엮여 있는 뭐 여파가 엄청난 거군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둔촌 일병 구하기라든가 뭐 A증권사 구하기라든가 뭐 이것도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 때문에 집값이 다시 급등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보는 건 그래도 DSR이 있기 때문 아닌가 싶긴 한데 김주영 금융위원장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도 DSR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국면에 DSR까지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다시 부동산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금융위원장이 내다봤는데 근데 일단 집값 하락 폭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규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와 경기 두 개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에 이제 금융통일화 회의가 있어요. 한흥 총재 이창용 한흥 총재가 아마 이제 뭐 올리든 뭐 하든 하고 나서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이창용 한흥 총재 근데 신년사 때는
물가 잡으려면 끝까지 긴축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이제 집값에도 금리로 간 거예요. 이제 규제는 없어요. 금리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달 말 2월 1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각국의 이 금통위 회의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긴축의 행진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몇몇 개월을 금리 인상 동결로 가는 요런 수순이 나와버리면 이게 살짝 수상해지죠. 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25%인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 7%, 8%까지 오른 것은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런 폭과 강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야라는 걸 시장에 반영해서 때린 금리인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멈칫멈칫해 덜 올린다든가 하면은 이제 떨어지죠. 얘가 떨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뭐 저 다른 이제 방송할 때 우리 한국의 집값에 이제 크게 떨어지는 모멘텀이 언제냐면 서울 집값의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1%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뚝 떨어지는. 근데 주간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도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수도권은 마이너스 1 언저리로 가고 있고요. 근데 딱 이 시점에서 이제 이게 규제가 확 풀렸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번 주에 주간 하락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FOMC 지난달 그 연준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는 당분간도 긴축을 계속할 것처럼 뭐 그런 언급들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매파적 뭐 발언들 계속 남고 계속했지만 그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왜 그런 말을 하냐?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나온 거고요. 만에 하나 물가가 떨어졌다면 또 고용 시장 뚜껑을 열었는데 고용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면 그 회의에서 말했던 긴축과 매파적 발언은 그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만약 고용, 물가를 봐야 되고 이게 금리고. 그러니까 왜 이 세 가지를 규제를 들고 있지 이것까지 왜 소진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갈 길이 먼데 시간이 1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빠르게 가볼까요? 중국, 우리 정청을진 평론가께서 항상 새해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변수로 꼽아 주셨는데 봉쇄 완화한 다음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확진자가 도망갔다 오늘 잡혔다고 하지만 중국 코로나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공식 통계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로 나오고 있는데 뭐 베이징 시민은 90%가 넘었다. 상하이도 90%. 상하이도 90%가 걸렸다라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 전문가분들도 그만큼 심각하다지만 이게 또 집단 면역에 이게 사인이잖아요. 네, 다 걸리고 나면 떨어지게 되는 딱 그런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방금 전에도 시진핑 주석은 덮은다. 하고 춘제를 아예 그냥 아예 다 걸려라. 다 돌아다녀라 지금. 이럴 거면 진작 풀지. 빨리 걸려라. 그 시민들 완전 인권 탄압했잖아요. 아파트에 가둬놓고. 코로나의 시작도 중국이었는데 끝도 중국.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을 중국이 장식하고 있어서 중국인들도 워낙 갇혀 있었으니까 막 미치겠으니까 지금 해외로 막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큰 관건인데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 코로나 봉쇄를 이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올 한 해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도 장기침체에다가 뭐 비빌 언덕이 없는데 일단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진화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빨리 다 걸리고. 근데 IMF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총재가 직접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세계 경제가 올해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다. 성장률을 악화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없어졌는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는데 이걸 또 파격적으로 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 변수가 또 나온 거군요. 또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게오르바 총재가. 근데 이제 막 오잖아요. 전 세계로 막 그러면 이제 나가죠.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또 될까봐 그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잡으면
중국 때문에 경기 침체의 그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또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번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답을 해주신 것 같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7번 갈까요? 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통계 봤더니 우리나라 최대 무역 상대국 베트남이었더라고요. 작년에 흑자국. 흑자 1위가 베트남. 중국은 22위가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중국이 2018년엔 1위였고 그때까지 계속 1위였다가 19년엔 2위. 2020년과 21년에 3위. 근데 갑자기 확 떨어진 거예요. 22위로 된 거고. 그게 없었다는 거겠죠. 베트남이 1등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중국과의 흑자를 내기는 맞아요. 흑자를 내기는 냈습니다. 1조 정도 냈고요. 베트남이 한 40조, 44조로 베트남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버틴 건데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중국이 한 20조, 30조 정도 대중국에서 흑자가 났었으면 우리나라가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안 났겠죠. 그럼 작년에 무역 수지가 안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올해 그래도 중국이 풀고 빨리 저기에서 진화되기를 바라는 게 저기가 열리면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인 무역이 또 좋아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지금 중국 쪽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중국 상황이 이래도 홍콩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한 달 새 30% 이거 진짜예요? 근데 이건 또 가능해요?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투자했던 분들은 진짜 왜냐면 뭐 한 80% 가까이가 대폭락을 했으니까 그 대비 지금 거의 25% 이상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선반영하고 한다면 지금 막 걱정하고 상하이, 베이징에 80% 90%가 다 걸리고 막 거리에서 수액 맞고 화장도 못 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에 태우고 막 이러지만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결국 이러다가 해결된다는 쪽을 시장은 먼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현재 홍콩 증시 또 뭐 중국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 전망을 봤더니 2,600, 보통 한 2,500 정도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지금 2,260인데 그럼 여기서 올라봐야 한 뭐 250 정도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별 볼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또 국내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해는 처음이었고요. 하단을 보면 2,000, 1,900도 있어요. 1,950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너지든가 올라도 찔끔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국내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작년에 너무 틀려서 욕을 많이 먹고 또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최대치로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핵심은 경기 침체를 모두가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특히 우리 국내 증권사는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혹독하게 한번 몰아붙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아마 이런 밴드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는 그렇게 우리가 외친 덕분이겠지만 그런 거 맞죠? 우리 덕분에 낮아진 거 맞죠? 우리가 진짜 2달간 외쳤죠. 달러 약세. 우리의 기운이 전해져서 약세가 왔는데 근데 증시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다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저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키워드를 보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뭐 바랄 때 안 하고 바라면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할 거 하고 기다리면 일단은 언젠가 하늘에 맡기는 건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였었느냐? 달러 약세였죠. 달러 약세 막 1,450원 막 이럴 때도 더 가면 죽는다 했는데 1,300원, 지금 1,200원, 또 1,260원도 받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라는 것도 일단 해놨고 코로나를 끝까지 막을 거야. 뭐 심지어 중국 전문가분들도 공산당을 당신들이 모른다. 올 여름까지 2023년 여름까지도 코로나 봉쇄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풀어버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는 봉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때 저희가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는 아직 진인사 대천명이 안 들어가지만 일단은 할 거는 해놨습니다, 여러분. 할 건 해놨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테슬라 요즘 왜 이럽니까? 견디죠 견디어가님. 로스차일드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일루미나티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군요. 네. 멋지시네요. 일루미나티가 또 나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로 시간이 안 되죠? 아니요, 됩니다. 됩니다. 짧게. 테슬라가 지금 평범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타이틀. 뭐가 문제인가요? 테슬라 아니면 뭐가를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테슬라를 먼저 봐야죠. 저는 테슬라가 400, 그러니까 그 옛날 천슬라 이런 거 다 분할 같은 거 합쳐서 최고점은 이제 402달러. 이게 100달러 깨지네 만에 하다가 이제 110달러. 뭐 요 정도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난 테슬라가 시끄럽네요. 가장 광고 얘기도 있고. 네 가지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를 보시면 첫 번째 트위터. 이거 트위터 그거 55조 주고 사가지고 아무짝에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두 번째가 실적입니다. 아까 뭐 과징금 얘기도 나왔지만 작년에 130만 대 이상을 140만 대도 팔겠다 뭐 이러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못 팔았습니다. 거기다 지금 할인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공매도. 이제야 공매도의 피해 복수. 네 번째가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70%가 빠졌다면 마이너스 이 중에 뭔가가 해결돼야 오르겠죠. 저는 적어도 트위터에 관련된 비전을 지금쯤은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중국 공장이 돌아가면서 실적에서 좀 뭐 하나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테슬라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20배, 20배, 뭐 2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테슬라에겐 걸맞지 않은 굉장한 저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요, 비싸요를 떠나가지고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좀 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볼 수가 있지 않나. 말씀하신 오너 리스크 얘기가 댓글에 많이 올라오네요. 근데 최근에 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차렸다고 보여지고 있고 기록을 하나 짧게 말하면 230조를 날린 남자거든요.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 감액이 된 유일한 남자인데 230조요? 네, 230조가 떨어져서 2위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부자 중에. 근데 이거는 머스크밖에 못 세우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2위로 떨어졌으면 누군가 1위가 됐을 거잖아요. 그 1위가 LVMH라고 루이비통 회장인데 이 사람의 재산은 200조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산해도 230조를 못 날립니다. 그런 만큼 머스크가 넘사벽의 1위였다라는 에피소드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불명예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릴지 기대를 해보면서 정철집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초. 저희가 신나게 진행을 하다 보니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가볼까요? 퀴즈트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요? 북한 무인기 소식이 오늘 톱뉴스입니다. 용산. 지난 연말에 한국 영공을 침범했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이걸 P73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접근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있었죠.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매체가 용산이 뚫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의 그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났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니라더니 왜 침범 열흘 만에 말을 바꾼 건지 우리 군의 그 탐지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기까지 침범했다면 이 무인기가 어디까지 촬영을 했을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과 걱정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다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아니고 톱블록 전체를 틀어서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그 격리지로 옮겨지다가 도주한 중국인 있죠? 오늘 검거됐습니다. 서울의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다 붙잡혔고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PCR 검사에서 양성률이 31.5%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큰일이네요, 정말.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3명 중 1명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체류자 아니면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검사 결과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중국에 대한 방역을 강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EU가 전 회원국에게 방역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이 확진자나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살펴보고요. 세계의 중국 코로나에 대한 여론도 짚어보겠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40대라는 게 7초 남았습니다. 충격이네요. 자,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때문에 정부가 조건부 면허제를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나왔었죠. 발표했습니다. 예. 조건부 운전면허 과연 어떤 것인지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예. 폭풍 전야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세계 최대 가전축제 CES가 시작됩니다. 내일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번 CES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또 알 수 없는 그 경기 전망 때문에 내놓는 제품군이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뉴스데스크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황당한 사건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